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2박 3일간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가 G7 국가는 아니지만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고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건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G7 참석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께서 G7 그 정상회의에 참관국 옵서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참석하시는 게 이제 네 번째로 알려지고 있죠.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세 번째 대통령으로서 이제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의 신장대 국력을 반영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G7 정상회의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주요국들이 매년 모여서 그 당시의 글로벌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 그 주요 대륙의 어떤 그 주요 국가로서 한국이나 호주,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과 함께 초청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계속 매년 최근 들어서 초청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요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 밑바탕에는 아무래도 우리의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의 어떤 최첨단 제조 기술 이런 부분들이 G7 정상들을 갖다가 한국을 매력 있는 국가로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 그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의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식량, 에너지, 기후 변화 이런 부분 등에서 이제 한국과 G7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글로벌 사회로 보다 더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 것이냐 이런 걸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력을 반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주 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주목이 되는 게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으로 참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위령비를 찾는 것도 처음이고 또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하는 것도 당연히 처음일 텐데 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교착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일본 정부도 서서히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화합의 분위기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먼저 이번 원폭 그 희생자 위령비를 같이 참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우리 정부에서 화답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말로 그 사실이라면 아무래도 일본 정부 측에서도 이제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과거 문제,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서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얼마 전에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켜봐달라, 자기가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역사 문제라는 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하나하나의 노력이 쌓여서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에도 일본 정부의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노력의 일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도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서도 어떤 그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피해자는 존재했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거 역대 대통령들께서 그런 피해자를 이렇게 어루만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고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를 이번에 개최한 이유가 아무래도 러시아가 자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가 국제 사이에 만연하게 될 그런 위협에 대해서 G7
주요 국가들이 어떤 경계심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히로시마가 가진 역사적 상징성, 이와 더불어서 어떤 그 외국인으로서 어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정상으로서 이제 끌어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년 만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추진이 됩니다. 군사안보, 경제협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예정인데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비교적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3국 동맹이 더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용어에서 우선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3국 동맹이 아니고요. 3국 협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3국이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어제 미일 정상회담이 또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양자 간의 어떤 그 논의를 통해 가지고 각국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3국이 모여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군사 협력, 그러니까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3국이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군사 부분의 안보 부분의 협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해온 부분을 갖다가 확인하고 조율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안보 부분, 즉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3국이 어떠한 협력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 분야를 갖다가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 해당 분야의 규범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3국이 어떠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안보 협력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의 미사일 정보 공유 협의체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건 상당 부분 진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죠. 어떤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해서 한미일 정상께서 이제 정상회의를 3국 정상회의를 회담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북핵 위협,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의 어떤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갖다가 강화하겠다. 그걸 위해서 3국의 안보 협의체를 갖다가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논의를 했거든요. 그거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TISA라고 해가지고 3국 간의 정보 공유 약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실시간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됐을 경우에 경보, 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발사됐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디를 향해 날아가는 게 탄착 지점이죠. 그러니까 도착할 지점에 대해서 그러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3국이 협력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실무진 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상끼리 모이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7 정상회의 내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크라이나 정세, 또 세계 경제, 기후위기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중러 견제가 공동 성명에 담길 거다 이런 전망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의가 중러 견제에 어느 정도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G7 정상회의라는 것이 서방 7개국 주요국들의 회의고요. 그리고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미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꾸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함께하는 그런 회의거든요. 미국 주도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대중국 견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다 유럽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제외 4개 국가가 지금 유럽 국가고,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의 불법 침공 문제는 과거 2차 세계전 에 대한 어떤 아픔, 냉전 시대의 어떤 아픔, 어려움을 갖다 떠올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서방 G7 국가들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불법 침공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도를 갖다가 강적 높은 수준으로 이제 감행함으로써 해가지고 제재를 해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발목을 묶는, 손발을 꽁꽁 묶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거의 그 종전으로 간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서방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더 의지를 확인하고 보다 강력한 제재라든지 군사 지원, 경제 지원,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이제 중국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중국을 완전히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그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거나 어떤 안보 부분에서 어떤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주도로 서방이 참여해서 중국을 좀 떨어뜨려서 안정성 있는 그러한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다 더 G7 국가들이 힘을 합치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그 견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G7이 단합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상한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구체화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는 이미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경제 제재를 각국 그리고 연합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유럽 국가를 중심, 미국 중심으로 해서 군사적 지원이라든지 경제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국 견제에 대한 부분이 주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또 외교 실무 진 간의 어떤 경제 분야를 논의하게 하는 협의체가 물론 그 공식 명칭은 아직 정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이제 향후 지금까지는 어떤 그 정상 수준이라든지 외교적 수사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대를 닦고 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작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는 이런 그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연합하는 그래서 어떤 힘을 모으는 그런 부분이 본격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보다 거세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뭐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가지고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안보 부분에 있어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그리고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 분야에서의 우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지만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우리의 중요한 외교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좀 제외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통적인 무역이나 통상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그 교역 파트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또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계속 영향을 미쳐온 그 강대국이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 관련돼서 그리고 에너지 부분 관련돼서 우리의 어떤 그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주도의 어떤 재편되고 있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우리 독자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떤 국제 안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재정립해서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자. 즉 첨단 기술 분야가 아닌 그 전통적인 무역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당신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필요하고 전략적인 동반적 관계 필요하니까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보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신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내용도 공동 성명에 담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제 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다소 격한 반응을 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힘에 의한 현상 변화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을 때도 중국이 좀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불장난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요,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불장난을 하게 되면 불에 타준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그 용어를 쓰는 거는 그만큼 중국이 긴장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G7 공동 성명에 그런 부분이 채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는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뭐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지만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한일 정상회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그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를 반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성명과 별개로서 이거는 계속 우리 정부가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대만의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어떤 그런 보편적 협력 원칙, 힘에 의한 현상을 반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같은 동조하는 메시지를 낼지라도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그 메시지를 낼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다 더 신중한, 예. 원칙은 지키되 신중한 외교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국위에 보다 부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G7이 끝난 뒤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과 네. 러시아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자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왜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갖다가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카운터파트가 이제 설명을 하고 예. 이해를 구하고 어떤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가치 외교 그 부분이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요.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원칙을 전달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 전략적으로 이어나가고 싶다. 이런 부분을 계속 전달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중국이 어제부터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의 맞불 성격의 회의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우군 결집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군 결집을 하는 거에서는 좀 그 공감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맞불 성격이라고 하기는 너무 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좀 너무 냉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G7 국가들과 어떤 그 각 대륙의 주요 국가들, 한국, 호주,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모이는 그 다자 회의하고 예.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물론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맞불 형식 성격이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균형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군들을 끌어들여서 어떤 미국 주도의 어떤 그 국제적 진영을 재편하는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예. 친구가 많지 않지만 우군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가지고 또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국제사회에 발산을 해야 향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외교적 공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박 3일간 이어질 G7 정상회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